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희가 올해 안에 구독자 100만 명이 지금 들똥말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안 될 것 같아. 네. 여러분들이 힘 좀 써주십시오. 왜 갑자기? 주변에다가 뭐 얘기하면 어차피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할 사람들이니까요. 네. 친구 만나면 네. 야, 잠깐 휴대폰 좀 빌려줘 한 다음에 유튜브 연결해서 언더스탠딩 치고 살짝 구독 버튼 누르고 돌려주고 이것 좀 해주세요. 100만 되면 왜 이 프로님이 노래 한번 하십니까? 반짝이 옷 입고 그런 거 하시더만요. 보니까 반짝이 옷 입고 노래하기 네.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부탁이지만 자 그런데 네. 지금 뭐 사실 언더스탠딩이 100만 구독자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중요한 게 미국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금리를 많이 내렸는데 그럼 이제 뭐 세계 좋아져야 경제가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지.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렇습니다. 뭐. 그럼 이제 한국 주식도 좀 오르느냐? 그 뭐 별 시원치가 않던데요.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많이 미국이 내렸는데 금리를 내리면 한국 주식이 오르는 게 어찌 보면 뭐 공식이자 상식인데 그럼 한국이 그럼 삼성전자가 오를 거야, 하이닉스가 오를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거의 10% 빠지더만요. 네. 뭐 현대차가 오를 거야, 배터리 주식이 또 갈 거야. 이런저런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뭐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심각하거나 심오하거나 중요한 주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타나셔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어디에서 못 듣는 이분은 또 꼭 이게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 더 들죠. 나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같으면 이분은 그냥 그때부터 생각을 접어버려. 에잇. 그래서 네. 더 귀 기울여서 들을만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만나봅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이 교수님을 괴롭힌 모양이군요. 네, 지하철이 연착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늦게 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간 맞춰 오셔서. 그냥 교수님 오시는 시간이 저희가 시작하는 그럼요, 시간이에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어딨습니까? 그럼요. 예, 예. 만당하고 있었으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하여튼 오늘 뭐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로던데요, 주식 시장의 반응은. 금리를 많이 내렸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디스카운트 팩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예, 일단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신규 고용 숫자를 정정했죠. 그러니까 81만 8천 건이 과도하게 해상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 6만 8천인 셈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월 한 17만 4천 명의 신규 고용이 있었는데 네. 이걸 24만 2천으로 조작했던 거죠. 그런 절박한 요인이 있었냐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좀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 12월에 대선에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걸 예. 패권으로 잡았던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돈 뺐고 중국 망가뜨리고 규제하는 것도 완전히 뭐 반도체나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접근을 못하도록 예. 그런 강수를 썼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뭐 이제 민주당이 득세를 하게 되면 결국 금리를 천천히 내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거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중에서. 근데 사실 누가 하던 간에 어차피 금리를 빨리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밖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가 지금 구급화가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방이 저렇게 열이 받아 있는데 어떻게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라는 게 사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잔인하고 뻔뻔한 짓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 빚을 늘려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국채를 계속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을 하는데 금리를 의도적으로 올려서 결국 달러를 절상시키면 가치를 올리면은 다른 나라의 화폐는 더 절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이제 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미국 자체 내부적으로도 이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신규 고용이 13만 4천으로 줄었어요. 평균 월 평균. 그러니까 원래 17만 18만이 정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는데 자꾸 조작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경제를 너무 오버킬을 시켰다.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 고용이라는 거는 뭐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신기술 분야에서 나오는데 걔네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예. 웹에서 자금 펀딩 받아서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창업 업계에 있으니까 그 눈치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예. 다른 기업에 피인수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최근 미국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모기지 같은 경우도 장기 저금리니까 뭐 그렇게 크게 1년에 뭐 만기로 갱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모기지를 갱신해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은 전체 모기지 중에서 한 20%가 1년에 갱신이 됐었어요. 몇 년 흘렀잖아요. 예, 몇 년 흘렀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좀 그 비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점점 더 고금리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도구는 역시 그 금리가 아니라 어떤 그 스마트 인프라를 깔아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렇다면 공화당의 어떤 그 정책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납품선을 다양화하자, 신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뭐 에너지 안보를 생각해서 에너지도 약간 다양하게 개발해보자.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인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금리는 빠르게 내려올 것 같고 그렇다면 돈이 아시아 쪽으로 다시 환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스몰 캡. 그동안 소외되었던 스몰 캡 아니면은 이제 그 신흥시장.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스몰캡 이란 네, 뜻이죠? 미국 스몰캡, 한국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 미국 스몰캡이죠. 네, 그리고 신흥시장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를 길게 보면 확실히 이제 그 경쟁력이 약화되고 원화도 장기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절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데드캣 바운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 이거 어떡하냐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참 걱정할 포인트들이 많긴 많은데 예. 야 그래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다양한 산업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니 예. 우리도 걱정이 많지만 아휴 독일 봐라 독일 쟤네 죽으려고 그런다 지금 영국 뭐 프랑스 난리 났고 뭐 미국 말씀드렸지만 전현직 대통령 부통령들이 다 정상 아니고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선진국들 중에 한국만한 나라가 그럼 있어? 그래요? 라는 그러니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양한 산업을 갖고 있는데 그 네. 다양한 산업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들이 대부분 장치 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려운 말로 이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크죠. 예. 그러니까 중후장대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기가 안 좋고 경쟁력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문제가 되죠. 선진국 중에서는. 예. 걔네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독일은 왜 문제가? 수출 지향적이라고. 다 제조업이라고요. 아. 중국 망가뜨려 놓으니까 그 설비가 안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당 못할 커다란 걸 갖고 돌리다가 네. 이게 경쟁력 잃으면 이 나라 자체가 쓰러지는 예, 가장 독일이랑 코리아가 다 그런 데미지도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 농업이나 뭐 이런 거야 산업이 갑자기 크지도 않지만 갑자기 예. 죽지도 않는데 네, 되게 안정적이죠. 예. 디펜시브한 거니까요. 근데 다양한 인더스트리들은 뭐 노키아 쓰러지는 거 보고 뭐 북유럽의 조선 업체들 망하는 거 보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리스키하다. 그래도 하나쯤 들여다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래서 그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안 하는 게 상식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논란은 있지만 국장 탈출은 지능순. 뭐 그런 말도 유행이죠. 국민연금도 언젠가부터는 안 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식. 국민연금이 최근에 한국의 투자 비중은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좀 쇼크를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요. 네네. 어째 그런 얘기를 했대. 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줄인다는 건 있었. 제로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신이 있다. 일단 이 한국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팩터, 예.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지배구조 위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 해소는 안 됐습니다. 근데 더 큰 디스카운트 팩터가 생긴 거죠. 그게 저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다른 나라 지수에 대해서 10여 년간 계속 언더퍼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성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뭐 세계 경제가 일단 저성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의 체제를 유지하는 건 맞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잉태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를. 예. 예, 그러려면 우리가 하던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을 약간 변형시켜서 만드는 이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완전히 기초과학이나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예, 근데 우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머리가 나빠서 기초과학을 못하냐? 그 반대죠. 근데 이제 차라리 조선 탓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는 곳은 중국이 너무 크고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무릇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약간 형이상학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반면에 이제 유럽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이 옹기종기 있지 않습니까? 또 산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옆을 딱 돌아보면 내가 저놈은 제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기지?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적 재산이 그만큼 많이 쌓였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 그 원자력 과학자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 현지 전문가가 잠깐 광산에 좀 다녀와야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왜 광산이냐면 거기 도서관이 있대요. 예. 광산에. 네.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지적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해킹 뭐 이런 것에 되면은 이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캐치업할 수 있을까? 여전히 엔지니어링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재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배들 대학 갈 때 인기 학과가 처음엔 화학공학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농업국이었으니까 예. 비료, 예. 그리고 뭐 섬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면서 이제 토목공학,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 하다가 자동차가 생기면서 기계공학, 네. 그리고 가전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전자공학, 문과에서는 경영학. 그러니까 이 국가의 그 성장과 이 인재의 배치가 일치됐던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내수만 해가지고는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의대 정원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 인력이 모자라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경제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초과학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게, 그래서 이웃들에게 조합을 나눠주는 게 그게 진정한 더불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 안 하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한국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가까우니까. 뭐 익숙하죠. 우리나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삼성전자 지금 난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다시 지금 윈터가 온다. 예, 그러니까 뭐 비관론이 팽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세를 보면은 그 해외 롱펀드들이 팔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 때 한 번 사면 몇 달씩 사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팔기 시작했다는 거는 대규모로 판단은. 예, 그러니까 거의 볼장 다 봤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만 유독 더 그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는 이 반도체라는 게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공정에서는 하나의 웨이퍼당 얼마나 많은 칩을 뽑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수율, 수익성 이런 쪽인데 우리가 더 미세화해서 이제 앞서가기는 좀 한계가 있고 다른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 쫓아오는 거는 좀 더 빠르고 그래서 우리의 어드밴티지가 사라지고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 그것도 저전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건 다 후공정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칩을 어떻게 패키징해서 원하는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이런 그 후공정은 비메모리 하던 애들이 잘하죠. 왜냐하면 맞춤형이니까. 그래서 TSMC가 잘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HBM 납품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TSMC가 납품은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TSMC가 어차피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가니까요. 삼성전자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비메모리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한꺼번에 할게요. 그러면은 됐다. 그냥 나 못 믿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TSMC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세컨 벤더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위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삼성이 지금 인텔의 어떤 무너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PC나 이런 무거운 쪽에 어떤 그러한 CPU 그 비메모리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가 이 모바일 쪽이 가벼운 아키텍처에 소홀했다. 그래서 암한테 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텔의 어떤 그 핵심 경쟁력,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CPU 같은 거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에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죠. 근데 인텔이 더 잘하니까 그쪽에다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도 내 통신 장비 거기 들어가는 비메모리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아. 다 자기가 내재화하는 거죠. 애플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인텔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 게 아니냐? 사실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뒤지고 마이크론한테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올 만 하죠.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못한 거다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HBM도 새로운 추세로 넘어갔는데 자기가 자꾸 고집 부리고 거기에 안주하다가 이제 확실히 뒤진 게 맞는 거죠. 그래. 항상 무슨 1등이 뒤질 때 보면 다른 요인은 없고 그냥 안주에서 안주. 지금 언더스탠딩도 1대 아닙니다. 사실 6개월 전에 언더스탠딩과 지금의 언더스탠딩이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주라는 게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런가? 왜 건방지게 안주라고 있지? 기득권도 없는 게? 그래서 뭐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도 패러다임 시프트에 걸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제 실리콘 기반의 D램이 바뀔 것이다. 반도체 소재가 바뀐다 이런 말 많았는데 사실 이 반도체 소재라는 건 그 안에 구조가 굉장히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일정한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벌크 스트럭처라고 하죠. 근데 그게 실리콘처럼 싸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D램으로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간절하게 데이터의 처리 속도, 저전력 뭐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M램이나 R램이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저항을 써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하면 1, 방전되면 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는 저항을 양쪽에 딱 걸어놓고 저항의 방향이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충방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덜 먹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설령 전원이 꺼졌어도 얘네는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프레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아직은 M램이나 R램이 조금 이 성능의 안정성, 그다음에 내구성도 좀 떨어지고 미세화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도 약간 좀 안 된다 하지만 어차피 수요가 기술과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리서치가 계속되면서 이쪽으로 훅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메모리의 기득권 자체도 없어진다. 독립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AI가 진화할 것이고 결국 비메모리가 대세인데 왜 삼성은 비메모리를 못하냐. 그러니까 그건 태생적 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008년경에 애플이 아이폰 할 때 우리한테 메모리, 비메모리 다 줬었어요. 같이 하라고. 근데 삼성이 갤럭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대항마가 됐어요. 근데 자기 경쟁자한테 속살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TSMC한테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메모리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삼성의 문화라는 게 탑다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룰, 그걸 통한 어떤 대량 생산 뭐 이런 쪽인데
이 비메모리는 철저하게 바텀업이에요. 맞춤형이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잘하는 게 문화가 가족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 기업이 이 확장을 할 때 얼마나 남의 비위를 맞췄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비메모리 맞춤형이라는 거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야 돼요.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니까. 예. 그러려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도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소부장을 다 자기가 양육했다고요. 키웠다고요. 기술을 하다라고. 그런 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아니다. 쉽지 않다. 메모리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요원하다. 삼성전자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요? 예. 그러니까 전 73,000원 때문에 3,000원 샀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꽤 물렸어요. 예, 근데 과거에는 저도 삼성전자 싫어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대에 엔비디아 사야지 왜 삼성전자 사냐. 예. 그런데 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견해가 이렇게 이 횡행할지는 잘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근데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가 너무 언더퍼폼 많이 했으니까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메모리는 비메모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커머더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내재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다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쓰이는 값싸게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제잖아요. 네. 내재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는 사람은 꼭 있다. 있는 거죠. 예, 예. 경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이죠. 예. 예. 근데 미국이 패권 때문에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는 거고 당분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폭발적인 수요 증가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만한 꽤 이벤트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이폰 16, 그러니까 16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8기가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 전 모델은 6기가예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능 들어가니까 더 많은 디램이 들어간 거죠. 근데 아이폰 16이 지금 판매가 좀 이렇게 실망스럽다. 예.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실망 매물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처음엔 얼리 어답터들만 쓰다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건 2008년 하반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중독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에다가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 명령을 내릴 때 말로 합니까, 터치합니까? 스마트폰에 터치로 네. 하죠. 입력하죠. 네. 말로 하면 좋지 않아요? 좋겠죠. 예. 잘 알아먹으면. 그렇죠. 예, 예. 잘 못 알아먹으니까. 저도 이제 눈이 나이가 들어서 저도 눈이, 노안 때문에 주로 말로 합니다. 예, 안 좋아요. 근데 말로 하면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못 에러가 알아먹어. 많이 나와요. 못 알아먹어. 차라리 제가 처음에 그냥 치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 눈을 앞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기계를 직접 뭐 터치를 하거나 조작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기계와 대화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번에 아이폰 16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예, 그 표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시초 아니겠어요? 기계와 대화하는 시대. 예,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고금리 후유증 때문에 예, 수요가 좀 막혀 있고, 원래 2021년 코로나 보조금 받아서 이 PC나 모바일 뭐 그다음에 이 서버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3년 지나면은 이제 교체 주기가 오거든요. 예. 근데 원래 올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금리 때문에 너무나 이제 수요 구매력이 죽은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거래 절단해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유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안 좋은데 언젠가는 대체 수요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의 모바일이나 PC 이런 반도체 장비가 AI 장비로 넘어간 부분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모자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삼성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슬슬 떠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텔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쪽으로 이제 떠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반격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 HBM이라는 게 서버 같은 커다란 설비에서 이제 막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모바일 HBM, 그러니까 작은 미세화된 HBM을 또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격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생각하는 근데 거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전에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 뭐 대표 기업, 그리고 하여튼 뭐 기관들도 무조건 일단 삼성전자는 들고 시작한다. 뭐 이런 지위였는데 네네. 그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과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비관론이 팽배했어. 네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으나 삼성전자가 과거와 같은 지위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누릴 수 있겠느냐.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무너진 거죠. 예, 근데 일단 그 산업 자체가 예. 인공지능이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나 다른 그 이 반도체 업체들 성장한 걸 보세요. 예. 완전히 거꾸로 갔잖아요.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어 컴퓨테이션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나 이 산업 자체가 호황 산업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예. 삼성전자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PBR 1배 이상은 충분히 간다. 그러니까 PBR 1배 주가가 55,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사이클이 심하기 때문에 밀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5만 원, 5천 원까지 밀 거를 보수적으로 각오하면서 계속 사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는 예, 이제 뭐 좀 충분히 수익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만 5천 원까지 밀릴 거를 각오하고 네네. 지금 얼마예요? 6만 3천 원인가? 6만 3천 원. 예. 원래 근데 주식 투자는 좋은 주식에 물리는 게 빨리 물리는 게 그게 좋은 스타트라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어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안 물리면 좋지만 주식을 사는데 안 물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네. 내가 최저점에 사요. 그게 되면 난 점쟁이지. 그러니까 주식은 사면 물릴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주식에 물리냐 나쁜 주식에 물리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왕 물리는 건. 근데 반드시 주식에 좋은 물렸어. 주식에 물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게요. 근데 이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래요. 초보자들은 좋은 주식에 물려놓고도 어휴 물렸네 빨리 탈출해야지 하면서 그냥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투자 습관도 일단 처음에 샀을 때 조금 물리고 시작하는 것부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남이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습관을 갖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인재가 많이 갔던 곳이 자동차, 현대차 쪽이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자율주행하고 배터리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오토파일럿 그 알고리즘 개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현대차는 거기에 뒤져서 이제 소외될 건가? 예. 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는 똑똑해요. 근데 상대방 차가 멍청해요. 그럼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나죠. 나죠. 예, 다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 자율주행은. 도로 위에 자동차는 모두가 스마트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 중앙에서 예. 그러니까 모든 기기를 스마트하게 코디네이션 조정해 주는 거, 통제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기계 하나하나가 다 똑똑해지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철저하게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그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돈 벌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걸로 인해서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 다 하는 거고, 예.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뛰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동차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뭐 자동차 누가 만들어도 안전해. 그러니까 도로 위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카트 끌고 나와도 안전해. 왜냐하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다 지켜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가전 제품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경쟁이 이제 전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당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되면 그 차가 지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서비스 해줘요. 예. 그러면은 자동차를 나눠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굳이 내 차여야 될 이유가 그렇죠. 없죠. 갖고 있으면 번거롭기만 한 거죠. 누군가 다 관리해주고 나는 이용만 잘하게 하면 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재택근무도 늘어나니까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제 그 자동차 업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자율주행이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겠네. 그리고 배터리 쪽은 너무 불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리튬이라는 게 굉장히 작고 가벼운 원소거든요. 예. 근데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리튬을 많이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토파일럿으로 가다가 불나서 사람 죽고 그리고 이 저기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불나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안전관리 규정으로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되게 의문시됐었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 업체가 아니었을 때 과연 이렇게 빨리 전기차가 보급되었을까 이런 의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뒤엔 도대체 누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스타링크가 있죠.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그만큼 미국의 국방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인터넷을 끊어버린 거였었어요. 예. 근데 스타링크가 그 위성 인터넷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그렇죠. 전세가 예.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스타링크를 등에 업고 일론 머스크가 막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향후 배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대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LFP예요. 이거는 예. 리튬 인산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튬을 조금만 써요. 네. 그러니까 폭발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만큼 파워는 떨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짧겠죠. 예. 근데 아까 퍼블 클라우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브레이크를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 손실을 보는 이유가 열심히 기름 써가지고 속도 올린 다음에 그걸 브레이킹 하는 것만큼 그렇죠.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퍼블 클라우드가 되면 그런 게 없어요. 브레이크 안 건다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고체 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나는 건 다 전해 액 때문에 그런 거 액체라고요. 예. 이 휘발성 액체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연성 기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고체로 가자는 거죠. 그럼 안전하죠. 근데 고체라는 거는 리튬 이온의 그 전도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다가 나노를 섞어요. 나노 물질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전고체지 사실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 전극에다가 필름 하나 창작 붙이는 거예요. 예. 근데 도배하듯이 똑바로 잘 붙여야 되는데 잘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배터리의 성능이 확 떨어지고 내구성이 확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노의 저 기술인데요. 이 나노가 물리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0의 9승분의 1 그러면 굉장히 작은 입자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거는 중력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이에 어떤 인력 같은 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예. 그리고 이렇게 작아지면은 물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물성을 발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027년까지 도요타가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이 이제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대안은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 엔진을 그냥 쓰자는 거죠. 예. 거기다가 조그만 배터리를 하나 더 달자. 그래서 차가 막 달릴 때는 그 힘으로 전기를 모으자. 그러니까 차가 힘이 필요 없을 때는 그 전기를 사용해서 가도록 하자. 그 연비를 굉장히 높이자. 그러니까 요 대안 세 가지 대안이라고요. 예. 근데 1번 LFP는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 아니면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잘하는 게 도요타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살만한 데가 도요타예요. 지금 바이어블 매수할 만한 예예. 그러니까 살만한 예. 그
이 도요타 주가가 한참 올랐다가 저기 엔저 때문에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엔고로 돌았으니까 지금 많이 빠졌는데 PER 6.5배밖에 안 되거든요. 6.5요? 6.5. 예. 그러니까 사볼만한 주식인 것 같아요. 토요타. 네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차세대 배터리 개발함에 있어서 성능은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 차별성을 결정하는 거니까 스스로 설계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배터리 성능은. 음흠. 근데 안전성과 내구성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배터리 설계를 해주는 전문 업체가 등장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1순위가 독일의 바스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 결국은 그런 설계 업체들한테 도면을 사와서 생산만 하는 거죠. 예. 현대차는 그걸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부가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그러네. 생산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현대차를 보면은 과거보다 많이 품질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애널리스트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얘가 헐떡거리고 하는지 편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근데 현대차 정말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브랜드에서 그 순위가 6위, 자동차 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아우디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자동차 업계의 위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2020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인수한 거죠. 예. 야, 자동차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자동차만 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모바일 로보틱스가 얼마나 많아지는데 그거 다 하지 뭐 이렇게 간 거죠. 예. 예, 근데 이 앞으로 디지털 트윈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가상 세계 컴퓨터 안에서 일을 하고 그 신호가 공장으로 가면 공장에서 로봇만 있는데 거기서 로봇들이 자동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현대차가 그쪽도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차피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노동력 모자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가 기술과 시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로보틱스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로보틱스 전문 생산 기업이 나타날 수는 없을까요? 꼭 현대차를 통해서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누가 하든지 간에 현대차가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해놓은 게 많아서. 예.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먼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지금 PER은 5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석유 엔진이 얼마 못 가고 이제 무너진다. 안 쓴다. 뭐 이런 가정이 섞여 있는 건데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좀 더 오랫동안 존속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싸다. 가치주 맞다. 그다음에 그 로보틱스도 어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은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디스카운트 팩터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되게 제한적인 그건 거죠. 자동차 전반의 그 디스카운트 팩터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대차가 로보틱스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려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로보틱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현대차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완전히 하드코어 막 개가 막 움직이고 그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굉장히 기술 그 자체죠. 근데 예. 상업화를 못했잖아요. 예. 현대차는 그 기술이 있어요. 어떤 그걸 가지고 상업화하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링 능력이 탁월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둘이 만나면 시너지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건 있고요.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로봇 산업이겠네요. 네, 로봇 산업인데 그거를 현대차는 그동안 계속 해온 게 엔지니어링 능력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현실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녹여내는 그런 쪽은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동차로서는 그럼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타고 다닐 거야. 네네. 그러니까 되려면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건 좀 먼 미래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먼 미래긴 한데 워낙 불투명하고 커다란 디스카운트 팩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항상 그 잠재의 예. 두려움이 있다. 자율주행을 하면 자율주행을 하면 저는 차를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탈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물론 자율주행을 하면 출퇴근 안 해도 된다는 건 모르겠지만 버스 안 탈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면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예.
일종의 택시가 많아지려나? 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택시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쿠쿠나 그럼 해표 그런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전기차니까. 그러면 웅진 코웨이 자동차를 사람들은 굳이 사지 왜 내가 굳이 왜 아우디를 사 이렇게 안 할 거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두 부류 나눠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큰 부가가치, 그러니까 그런 거 가치를 안 안 주는 주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은- 범용차, 싼 차를 그냥 타는 거고요. 그 자기가 케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승차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BMW나 이런 걸 사긴 같긴 한데,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면 본인이 운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그냥 안내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가 혼자 재주를 부려봤자 그러니까 그걸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드라이브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약간 이 자율주행 쪽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좀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사실 좋은 시간은 다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계는 안 하고 생산만 하면 그 자체로 부가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그리고 하죠. 예. 근데 특히 중국의 배터리 생산 인프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커다란 전기차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부가 막 반대했었거든요. 그걸 무릅쓰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왜 그랬냐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 주면서 배터리 인프라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걸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서 더 성장을 한 거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약간 밀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그 이 배터리인 니켈 코발트 망간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특허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안 들어올 애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레드오션으로 분명히 갈 거다. 예.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는 파우치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가전이라든가 뭐 이 모바일 폰 이런 거 다 파우치형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거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자꾸 파우치형을 고집하는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발달하면 할수록 각형이나 원통형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생산 자동화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생산 원가를 파격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각형이나 원통형은 예. 그리고 전고체 전지는 파우치형 못 써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비가 다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거기도 위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차이가 큰가 봐요. 그게- 뭐, 그냥 파우치에 담나 꽉에 담나 그게 그게 근데 차이나요? 파우치는 얇은 비닐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케이스에 예, 담는 꽉에 거. 담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체가 새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게 훨씬 안전하고 쌓기가 훨씬 자동화가 훨씬 쉽다는 거죠. 나중에 대량 생산하게 되면 예. 근데 왜 대량 생산할 생각을 왜 못했지 우리나라? 파우치가 원래 더 비싼 거라 좋은 거라 그랬어 처음에. 그러니까 모바일에 조그맣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저기 각형이나 원통형이 담으면 기체가 샜을 때 예. 빠져나가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BMS가 발달을 해서 그걸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치형은 그게 가스가 셀 때 바로 빠져나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안전했죠.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드밴티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참 이게 업종별로 다들 고민이 있네. 다들 고민이 있어. 다들 좀 암울합니다 좀. 코리아는 진짜 걱정이네요. 네. 그나마 그래도 요즘 기사들 중에 주가도 좋은 게 바이오,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뭐 네. 셀트리온 이런 데들은 그나마 바이오는 괜찮다. 그것도 파운드리 아니에요? 생산 대행 업체? 일종의 그렇긴 하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바이오 자체적으로 보면 한국 잘 못해요. 기술이 없어요. 산업으로 보면. 네네. 왜냐하면 기초과학이 개입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없어. 보통 이제 실력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그 부작용부터 먼저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당구에서 칠 때 그 키스 가능성을 보고 있으면 안 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게 기초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위주로 해요. 바이오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 베터죠.
그러니까 이제 주사 맞는 걸 약 먹는 거로 좀 편리하게 대신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한 하루에 매일 맞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알려진 게 알테오젠이 세계적인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키트루다를 그렇게 바이오베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효능 오래 가게. 그래서 이제 그 할로자임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그 약물을 피부 밑으로 잘 더 깊숙이 집어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원까지 왔어요.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이제 약간 무리한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하 제형을 예. 이거를 뭐 ADC까지도 하겠다. 그러니까 ADC가 뭐냐면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항체하고 화학 약품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항체는 암세포까지 잘 찾아가는 역할. 예. 이 뒤에 붙는 약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ADC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데가 레고캠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이 ADC는 뒤에 붙은 약이 굉장히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짧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치고 나와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거를 피하 제형으로 몸 깊숙이 집어넣는다. 그럼 독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감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뭐 바이오베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관심 받을 때 그냥 사라. 그리고 절대 임상 결과 보지 마라. 그 전에 팔아라. 임상 결과 나오면 항상 그 격언이 있다.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에 결과가 시원치 않다. 예. 그러니까 여지가 업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인게이저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체를 약간 변형시켜서 한쪽에서는 암세포 잡고 예. 다른 한쪽에서는 면역세포 잡아서 연결시킨다. 예. 그래 암세포를 처형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둘이 잡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데가 ABL 바이오가 이중 항체를 써서 잘했었죠. 예. 그래서 특히 혈액암 쪽에서 잘 들었고요. 기존에 그 혈액암 치료제는 카티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6억 원. 예, 이거는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많은 환자분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준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부작용에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ABL 바이오 쪽은 이제 이 키트루다 같은 거는 그냥 암세포가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 공격할 때 방해물을 치워주기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ABL 바이오 거는 면역세포를 자극해요. 그래서 면역이 흥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면역이 정상세포도 공격할 수 있어요. 흥분해서. 그럼 사람이 3시간 내내 죽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한번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예전에 한번 쉐턱랩스라는 SHATTUCK 이 그건 쉐턱이라는 뭡니까? 미국 업체를 한번 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트루다나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환자 몸에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쉐턱은 그게 없어도 수장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훨씬 진화된 거죠. 근데 얘네도 아직 임상을 아직 내놓지 못해가지고 주가는 바닥에 있지만 성공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에 그냥 부분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게이저에서 부작용이 뭐냐면 항체에 FC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원래 암세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쓸데없이 우군을 잡아요. 면역세포를 잡아서 죽인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FC를 이제 잠재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FC 사이런싱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하는 데가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고 비상장 업체 중에 크로스포인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폰트폰 업체들이 많아요. 프로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그 노화가 돼가지고 버려야 되는 세포들은 예. 그 쓰레기라고 거기다가 깃발을 딱 꽂아요. 예. 그러면 이제 UV 커팅 같은 게 가가지고 그거를 분해버리죠. 네. 근데 암세포에다가 그 깃발을 꼽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가서 분해 녹여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근데 정상 세포에다가 그 깃발을 꼽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체를 사용해서 정확히 꼽자 하는 게 그게 이제 오른바이오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잘해요. 그러니까 또 외국 업체입니까? 네네. 아니요, 우리나라 업체. 우리나라 오른바이오. 업체입니까? 예, 예, 오른바이오? 오른바이오.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데가 이제 좀 엔지니어링 쪽에 강한 거고, 예.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티온 뭐 이런 쪽이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거죠. 그냥 생산만 반도체처럼 생산만 그렇죠. 열심히 한다. 예, 예. 그래서
그냥 그 화학약품 복제하면 그냥 오리지널 그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생산 과정, 즉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더 훌륭한 품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미생물 신약이에요. 근데 미생물은 우리나라 못해요. 못해요. 기술 없어요. 인력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못해요. 예. 미국은 미생물 신약을 FDA에서 인정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약효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 약이 이 효과를 내는 그 과정도 약간 불투명하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유럽은 꾸준히 그걸 했죠. 미생물을. 그래서 세계적인 미생물 생산 업체가 프랑스의 바이오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네. 비상장이에요. 바이오스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H&M 파마라는 데가 그거 생산해서 셀트리오에 납품을 하죠 이제부터. 예. 예, 그러니까 그 H&M 파마를 제가 설립한 업체예요. 어. 예, 그러니까 11월 초에 상장이 돼요 코스닥에. 예. 예, 그러니까 이 업체의 포트폴리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사람 몸에 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이 코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그 내용물이 밖으로 쓸 테니까. 근데 그 코팅제가 뭐냐면 미생물의 분비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또는 이제 식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럴 경우에는 코팅제가 안 생기겠죠. 예. 그럼 내용을 세요. 면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장염이 될 수도 있지만 장과 뇌가 직결돼 있으니까 뇌에 그냥 염증이 생겨요. 예. 이렇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세라토닌 같은 게 바로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우울, 불안, 이 공황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치료해 주려면은 이 환자 그 장내에 미생물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그 옵티멀이 다 틀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왜 그 미생물 약효가 약하다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 똑같은 약을 주니까 효과가 없죠. 만약에 맞춤형으로 주면 효과가 있죠. 근데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데가 H&M 파마예요. 예, 그래서 그 H라는 게 홀차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독일의 식약처장을 했었고 막스로 분너 의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미생물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한동대학교에 온 이유가 뭐였었냐면 선교하러 온 거거든요. 저는 이제 미생물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설득해서 이제 이거를 만든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솔루션으로 미국에서 임상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FDA가 일상을 면제해준 세계 최초의 기업이 아마 H&M 파마일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지켜봐 주시면은 제가 잘 이렇게 키울 거고. 네. 이제 또 하나의 그 이슈는 친환경 에너지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막이나 뭐 이 바다에 신재생 전기 많다. 예. 하지만 송전망 없어서 갖고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남는 전기 버리지 말고 물을 쪼개자. 근데 물이 잘 안 쪼개지더라. 예. 오히려 물을 쪼개는 그 장비가 쪼개지더라. 그러니까 쪼개기 쉬운 그런 천연가스를 쪼개자. 그러면은 수소와 탄소로 구분이 되는데 수소는 뭐 그냥 발전 에너지로 쓰고 탄소는 그 고급 소재로 키워내자. 그러면 고급 탄소를 생각하면은 수소는 그냥 거저 쓸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소 어떻게 잘라내느냐, 어떻게 쪼개느냐.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추출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 부가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이 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정유화학 업체가 할 수 있냐? 못한다고 생각해요. 못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이 산업을 선두에 나가고 있는 데가 독일의 G사, 네. 호주의 H사, 미국의 M사, 미국의 오일 메이저 한 군데 이런 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사실 이쪽에 스타트업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겟하는 것은 아직은 연구실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걔네들을 능가하는 수준을 꿈꾸고 있다고요. 그거 트라이 한다고요. 근데 지금 정유화학 업체들은 그거를 지금 베끼게 급급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스타트업을 만들었지만 정유화학 업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키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들을 만나실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아마 만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퍼트리엄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화학 업체는 수요도 안정적이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옥시덴탈 퍼트리엄도 그렇게 매력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도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부터 이 버핏이 애플을 사기 시작했어요. 예.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버핏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순자산 가치가 연 10% 조금 넘게 성장을 했어요. 예. 복리예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같은 기간 애플의 그 주가 상승률은 33%였었어요. 애플 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버핏의 포트폴리오 나머지 것들은 제자리예요. 똔똔이라고요. 그러니까 S&P 500은 연 8%씩 계속 성장하는데, 네. 그러니까 버핏은 사실 애플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은 거의 제로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면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를 저장하고 수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조선업이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는 빙하가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인도양 희망봉 지나서 그다음에 유럽, 미국 갈 때 그거보다 지금 북극 항로, 그러니까 알래스카, 캐나다 지나서 오는 그 항로로 보면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해저에 희귀강물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 밑에 희귀강물,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가 이 쟁탈전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투수선, 그러니까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 선박, 그리고 쇠빙선 뭐 이런 수요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 직접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설계는 하겠지만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일본 업체들한테 도움을 청하겠죠.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잘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분야마다 좀 틀려요. 스페셜티가. 그래서 이제 이 부문에 새로 떠오르는 이 부분에 중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제 막을 거 아니겠어요, 중국을.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어떤 반사이익을 우리가 조선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하여튼 네. 이런 산업들이 좀 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들.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산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은 한국은 아직은 아니고 미국부터 먼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을 보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그 친환경 쪽을. 네.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상장이 되거나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같은 업체들이 이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하던 것들은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고, 네네, 맞아요. 뭔가만 기술이 이게 새로 막 변화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신기술의 시대, 그러니까 예. 기술에 꽂힌 그 기초과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기초과학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우리가 기초과학을 좀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네. 예, 하여튼 제가 그래서 창업한 것도 독일 사람 기술을 갖다가 끌어다가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 정도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열심히 생산하는 거 생산 기존에 기술, 하듯이. 생산 기술이니까 그건 그러니까 설비로. 가끔 바이오 벡터에서 반짝반짝 하는데 네. 그거 하이라이트 될 때만 사고 임상 결과 보지 말고. 예. 투자하신 그 회사, 창업하셨다는 그 회사는 HM 파마요. HM 파마. 네네네. 독일 교수가 갖고 있는 기술을 네네. 교수님이 꼬셔다가 창업한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살아있는 전설이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안 꼬실 이유가 없는 거죠. 너 그럼 창업하자. 네네. 그럼 그분은 나는 노하우는 있는데 창업이고 뭐 그런 건 잘 그렇죠. 모른다일 거고. 이제 그래서 그분이 예. 제자를 잘 키웠어요. 그 자기 제자를. 예. 네. 그래서 그 제자도 꼬셨죠. 독일에서. 아니요. 아니 한국에서 가르치는 제자. 아. 여기 와서 한동대학교에서 그 제자를 잘 키웠다는 건 본인의 노하우를 잘 전수해 가면서 전수해주고 제자의 본분이 뭡니까? 잘 뺏어 먹는 거지. 제자의 진정한 본분은 네. 그 스승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어요. 아 제자가.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대 교수들도. 근데 이 친구는 5년 연속 탔어요. 누가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은? 그러니까 각 세계적인 학회에서 주는 상이죠. 올해의 젊은 과학자상. 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제대로 하고 있네. 예, 그런 거. 그 독일 선생님의 그 기술을 그 괘씸한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잘 배워서 그렇죠. 그 회사를 차린 거예요? 네네. 저도 이제 투자 업계에서 그런 제자를 키워내야 되는데 네. 그런 제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투자에 관한 한. 야, 근데 그런 건 있겠다. 원래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좋은 기술 갖고도 창업을 해서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잘 못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 뭐 각광은 받아도 창업하려고 하면 또 돈 모아 와야 돼, 직원 뽑아야 돼, 좀 가르쳐 놓으면 나간다고 해, 뭐 그 과정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많이 도와줬죠. 제가 파운더니까. 예. 그렇구나. 창업의 시대인 것 같아, 진짜. 창업. 응? 투자를 하지 말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데? 투자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지 말고 창업을 해야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다.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리 스테이지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을 사는 것보다 회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대체로는 그러려면 뭔가 내가 노하우가 있어야 그렇죠. 예.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안타깝게 문과야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그럼 이 반짝반짝 이과들을 데려다가 그렇지. 창업을 설득하고 네네. 너희들 하기 싫은 거 내가 좀 도와줄게. 네네.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창업자는 그럼 교수님이 창업자가 된 건데. 그렇죠. 기술은 다른 애가 그럼 이 가지고 기술자들은 그렇죠. 바보예요? 에이씨, 왜 내가 왜 김학중 그러니까 밑에서 제가 지분 별로 없어요. 그 지분은 대부분 다 과학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 창업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그 기여도만큼 갖고 있는 거죠. 전 조금밖에 없어요. 일은 내가 오케스트라 그렇죠. 지휘자처럼 내가 하되 그렇죠, 그렇죠. 지휘자는 지분 조금만 갖고 당연하죠. 그건 맞는 말이네. 그래. 그래야 창업이 되지. 내가 그래서 언더스탠딩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것도 재밌는 창업 모델이 되겠네요. 네. 내- 그게 되게 내 거를 조금 기술 양보하는 있는 걸 게 발견해서 그들에게 많이 주고 얼리 스테이지는 내가 일 많이 하고 그 대신 내가 지분 욕심 좀 줄이고 네. 그러면 다들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데 네. 초기에 지분 욕심 서로 내려고 하다가 깨지죠 대체로는. 근데 그거는 욕심을 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바보가 아닌데 그럼. VC들이 누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거기에 맞게 가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어그러질 때 회사가 깨지죠. 뭐 이제 저의 역할은 뭐였었냐면 이 사업이 되려면 누가 필요하다. 예. 가서 이제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언더스탠딩에 제가 출연하는 이유도 이제 교수들한테 얼굴을 알리고 다음에 좀 같이 좀 해봅시다. 내가 근거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거 한대요, 진짜. 교수님 전화하면 나 언더스탠딩 봤어. 이렇게. 언더스탠딩에 나오는 김기학 교수님, 그래 한번 만나봅시다. 이게 된다는 대학 거야. 교수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재밌네. 공부만 하는 교수님들 다들 창업의 시장에 좀 설득해서 뛰어들게 그렇죠. 해주시고 그래서 돈 좀 만져보게 해야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야 우리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도 공대 교수 자연대 교수 좀 해볼래요. 교수 아니더라도 박사과정까지만 가면 이번에 돈 번 분이 그분이래요.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 나와야지. 그래야 의대를 덜 가고 그런 거 그렇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돈 버는 걸 모르니까 음. 엄마 아빠도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 돼요? 뭐 그러면 다 의대나 가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창업해서 성공하는 모델. 어떻게나 언더스탠딩은 거기서 그냥 살짝 조연으로 껴가지고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오늘도 뭐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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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